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지난 시간 HSP나 MP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민감한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또 빨리 알아차리다 보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나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들한테 영혼이 털리는 일을 좀 자주 겪기도 하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내 중심 지키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정반대에 있는 에코이스트, 그리고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크레이그 멜킨의 나르시시즘 다시 생각하기 인데요. 역시나 이제 저도 나르시시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좀 막 이렇게 큰 혼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소개해준 어떤 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분의 영상 반응이 되게 댓글들 보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이제 그분은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곳에 원 저자가 어딘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은 아마 이제 원서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 그 원서들 목록 중에서 바로 이 책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직접 내 눈으로 좀 읽어봐야 저 같은 사람은 말귀를 좀 알아먹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이 책은 사실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런 비난이나 선긋기용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정신과 의사가 된 저자가 나르시스트인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좀 비난하는 시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가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르시스트 하면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무조건 착취를 하거나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저자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존경받고 베푸는 것을 실천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온전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꼭 나쁜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저자는 이 나르시시즘을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펙트럼은 맨 왼쪽 0에서부터 0은 에코이스트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까지의 스펙트럼 중에서 우리가 이 줄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는 거죠. 왼쪽 끝에는 0점 에코이스트, 10은 극단적인 나르시스트,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5에서 6은 균형이 잡힌 상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살면서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중간 지점에 있다가도 조금씩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에코이스트 쪽으로, 조금 더 나르시스트 쪽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건들에 따라서 이렇게 치우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어떤 큰 자극이 왔을 때는, 강한 자극이 왔을 때는 평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왼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약 30문항 정도 되는 것에 대답을 하면 되고, 세 가지로 종류를 나눠서 각 분류의 합을 더해서 자신이 어느 상태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 좀 사실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나르시시즘이 결핍된 경우,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결핍된 경우, 그러니까 이런 에고이스트 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또는 연인의 바람과 욕구를 맞춰주느라고 자신을 억누르고, 또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거나 난 너무 부족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애를 먹어요. 늘 좀 비관적이고 겸손하고
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며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고요. 이들의 이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또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느 쪽이 더 좋아? 라고 물으면 당황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어떤 확고한 의견을 정하고 그걸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의견 피력이나 거절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또 반복되면 계속해서 남에게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수치심이나 두려움, 뭐 죄책감 이런 데서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균형이 이렇게 좀 잘 잡힌 상태의 사람들의 특징은 침착하고 낙천적이고 쾌활하죠. 자존감도 좀 높고 정서적 지지를 서로 주고받는데 탁월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고 또 친근한 관계를 즐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균형 잡힌 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은 큰 꿈을 갖는 것은 좋아하지만 꿈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 나한테 너 잘난 체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절도 할 수 있고 또 남들이 잘난 척 한다고 막 이렇게 피드백할 때 스스로에 대한 자랑도 좀 이렇게 멈출 줄 아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존감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데도 애를 먹죠. 특별 대우를 받을 나는 자격이 있어. 여기는 이제 너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지기도 좋아하고 비협조적이고 뭐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또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전율을 추구할 때를 제외하면 나머지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내심 이제 내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낫지. 우월감.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결코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특성, 에고이스트나 나르시시스트 이런 특성은 타고나는 걸까요? 물론 기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천성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스펙트럼의 이 중앙에 위치한 삶을 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 타고날 기질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양육이 되었는가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양육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안정이에요. 양육 과정에서 안정된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일생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안정적인 사랑을 받았는지 불안정한 사랑을 받았는지가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애착관계 형성이라는 걸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에고이스트나 나르시시스트의 성향 역시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역시 양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의 오른쪽 끝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와 가까이 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자는 감정을 이렇게 회피하는 5가지 징후를 알려주는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징후들이 아주 가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능력이나 지위가 막 이런 관계에 불안함이 생겼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반면에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매번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화를 내거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죠. 예를 들면 나쁘진 않네. 그런데 상은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칭찬과 헐뜯는 말을 동시에 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또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간섭을 한다든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을 막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꼭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가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기 싫은데 둘이 만나는 걸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상대방 약속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거죠. 내 의견을 직접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가 우쭐해지도록 막 이렇게 계속 떠받들어요. 뭐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까지야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결점 자체를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없애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싶으면 난 이쪽 면만 볼 거야 하면 이쪽 면만 보고 이 뒤에 있는 면 안 보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칭찬을 계속 해대요. 근데 누구나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진정한 관계 맺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가 영혼의 단짝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울메이트는 누굴까? 이건 누구나 다 찾는 거지만 이들의 특징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소울메이트여도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애초에 성향이 약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것?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불가능한 걸 찾아 헤맨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찾고 그리고 상대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섯 가지를 다 종합해 보자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남의 감정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또 내 판단에만 너무 집착해서 타인과 진실하게 마음을 나눌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애초에 이렇게 기대할 게 없다고 봐야죠. 관계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 책에서는 미묘한 에고이스트, 미묘한 나르시시스트 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거나 또 동료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이런 상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책 목록을 찾아보니까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그 희생자들 이런 책이나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마크 골스톤 같이 그런 작가들의 책들 시리즈도 쭉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는 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가 위험하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만큼은 내 안에 나르시시즘은 어디만큼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책에서 읽어보시고 테스트해보시고 그래서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